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730 재보궐선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장성호 배재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니 해도 이번 선거 투표하시는 유권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은 안정 과반이냐, 여러 가지 프레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런데 과반, 그러니까 여당의 과반 의석이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느냐, 그래서 유지가 되느냐 여부, 이거를 이제 승패 기준, 선택 기준으로 삼는 건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곳 가운데 새누리당이 4곳만 당선을 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과반석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이 4석 정도 얻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좀 승패 기준으로 삼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너무 이제 의식하기보다는 좀 이제 다른 어떤 핵심적인 지금 여야 간의 이제 쟁점들 이런 것이 좀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세월호 이제 특별법 문제라든가 또 이 유병헌 씨 이제 사체 발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이제 현안도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제 견제를 택할 거냐 아니면 현 정권의 이제 안정을 택할 거냐 이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험 보는 날이죠. 오늘 후보자들이 찹쌀무치 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투표율이 우리 유권자들이 갑이고 그다음에는 의뢰의 관계로 이제 전락되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보궐선거는 우리가 이제 중간평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전통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어떤 부패 구조 그리고 적폐 이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권의 문제다. 그래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경우는 투표율이 상당히 더 낮아질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여당은 단일 대우로 잘 가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야권은 약한 지도력을 보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권의 지도부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도 상당히 강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들 지금 9대 6, 8대 7 이렇게들 많이 좀 예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몇 대 몇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워낙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한 7대 8 정도. 7대 8. 그러니까 여가 7, 야는 이제 정의당 포함해가지고 8 이런 정도로 좀 이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 나왔던 거 보면은 여당의 이제 압승을 예상들을 이제 대부분 하고, 사실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론조사 방식의 재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 전화 위주로 다 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휴대전화는 빠졌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 결과들이 여당 거품이 좀 일정 정도 좀 껴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야권 후보의 그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새정치연합하고 정의당 후보 간에 3곳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그동안 이완됐던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제 계기가 됐다 이런 면이 있겠고, 또 이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유병헌 씨 그 사체 발견과 관련된 여러 의혹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여당한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층 투표율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7.98% 상당히 높게 나온 거가 결국 사전 투표 참여층은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층 투표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7대 8 정도로 야당이 좀 신승하는 정도. 사실 크게 보면 이제 좀 접전이죠. 그 정도 선언까지는 가지 않겠나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방금 사전 투표율이 젊은 층이 많이 갔다 그러는데 저는 7.98이 이제 최종 투표율이었는데 투표할 사람이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낮지 않습니까? 순천 빼고 전반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야당의 대한 세력화가 실패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해 주시면 몇 대 몇으로 보시는 겁니까? 10대 5로 제가 전망을 10대 5. 지역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 모니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10군데 정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5군데 정도 승리하지 않을까. 이것은 안철수 대표가 5군데 정도 승리하면 선방했다고 뭐 말씀도 하셨고, 예. 그걸 떠나서 새누리당이 7.14 전대 이후에 그 전대 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지금 보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좀 차이가 워낙 두 분이 많이 나시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여야 지도부, 김무성 대표 체제가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이른바 이제, 안철수 대표 체제가 또 어떻게 갈 건지, 뭐 지도부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아까 10대 5로 했잖아요? 만약에 8대 7은 뭐 예상을 하셨으니까, 10대 7로 나오겠다. 그러니까 장성호 교수님이 예상한 10대 7로 만약에 10대 나왔다. 10대 5로 죄송합니다. 10대 5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 새정치연합 그 지도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정치연합이 그때는 아주 그 요동을 이제 치게 되겠죠. 예. 뭐 10대 5 정도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은 그건 완전히 이제 참패가 되는 야당의 거죠. 이제 참패가 예. 뭐 되는 거고요. 뭐 안철수 대표가 뭐 5석 정도면 뭐 괜찮은 거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거를 뭐 이렇게 수긍할 사람은 뭐 많지 않을 겁니다. 예. 당장 그 지난번에 있었던 공천 파동과 관련해 가지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 그 책임론이 뭐 불거질 거고요. 당내에서 바로 아마 조기 전당대회 그 소집 요구가 아마 확산이 될 겁니다. 그 상황 정도까지 간다면은 야당이 참패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아마 두 공동 대표도 조기 전당대회를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거로 이제 보이고 아하. 아마 그 당권 경쟁이 이제 새로 이제 불이 붙는 이런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게 될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8, 새정치민주연합이 7로 나오는 스코어가 된다면 이럴 때 그 김무성 대표 체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겨우 좀 명맥을 이어간다고? 우리 유창섭 평론가께서 아까 7대 8이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7이고 예, 7대 8. 예. 7대 8로 가도 저는 새누리당이 선전했다고 봅니다. 예. 세월호 참사에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예. 과거에부터 어떤 적폐가 쌓여 왔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7석을 확보를 했다는 것은 영남하고 충청을 석권했다는 거가 7석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가 그냥 뭐 체면치레는 했다. 그리고 참패하는 것은 뭐 구도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측의 폭이 상당히 좀 커지고 커서. 유동적인 상황이 예, 됐거든요. 예. 이번 재보선이 한 2차례 좀 이제 반전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그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원래는 사실 이번에 야당이 압승하는 선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공천 파동 겪으면서 이게 정반대가 돼서 여당이 압승할 것 같다. 이렇게 갔는데 종반에 접어들면서 다시 이제 경합 지역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초경합 지역에 한 7곳 정도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 승부에 전체 승부가 달려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산술적으로 지금 경합 지역이라고 이렇게 다 묶어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공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위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야권이 후보자별로 합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산술적으로 더했을 때 그렇게 경합 지역이 되는 거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탈하는 세력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계속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구로역에서요, 화장실에서 불이 났는데 지금 소방차 32대가 출동을 했답니다. 현재 진화를 벌이고 있는데 1호선 구로역 열차가 양방향 전면 중단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로역 화장실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만 탔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연기가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구로역이 이 바깥에 나와 있는 외곽에 나와 있는 야외 그 정류장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고 이용객들이 현재 대피를 하고 있다. 남자 화장실인 것 같고 배전반 쪽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로역에는 남자 화장실 쪽 배전반에서 불이 났는데 아무래도 다중이용 시설이다 보니 그리고 지하철역이다 보니 뭐 전동차역입니다만 어찌됐든 1호선에서 불이 나서 지금 현재 진화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관련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간단하게 하나하나 관심 지역 한 2군데만 살펴볼까요? 먼저 서울 동작을
뭐 어떤 결과를 예측하시는지요? 무엇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뭐 선거전 초반만 하더라도 야권표가 이제 분산되는 상황에서 뭐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는 조사 결과들이 뭐 속속 나왔는데요. 저는 노회찬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이제 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좀 이제 판세가 좀 반전이 되는 좀 계기를 야권이 마련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아마 그 기동민 후보 그리고 노회찬 후보의 그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노회찬 후보가 뭐 뒤집을 수 있는 아마 그러한 좀 지금 상태까지 좀 간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좀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후보 단일화의 여파가 노회찬 후보가 막판에 이제 뒤집는 데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로섬이라고 봅니다. 예. 야권 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일정 부분 투표에 안 갈 가능성도 있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반대로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보수층이 결집하는 계기를 줬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제로섬으로 가서 최초의 그런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런데 하나만 더 상처가 크다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졌을 때에 잃게 되는 그 어떤 병력 손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졌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노회찬 후보가 졌다. 예, 만약에 뭐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노회찬 후보도 제가 그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뭐 이제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하겠죠. 예.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엑스파일 사건 그 법원 그 선고와 관련해서 이제 의원직 상실돼 가지고 사실 뭐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정치에서 좀 이제 뒤로 물러나 있었던 이런 이제 상황이어서 이번에 사실은 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야권 내에서의 정치적인 그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인데 반대로 만약에 이제 패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또 그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이제 위기감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는 이런 상황이 뭐 될 겁니다. 반대로 나경원 후보가 졌다.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앞으로 상당 기간 정치권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패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상품적인 가치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만약 당선될 경우에는 박영선 의원과 대적할 수 있는 여권 내 여성 정치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후보 그 당선 여부는 그 2016년 총선과 관련해서 야권 연대의 효용성 여부 이거에 또 그거를 이제 시험대 비슷한 이런 또 이제 의미도 아마 가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정치연합하고 정의당 차원의 어떤 야권 연대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 16년 그 총선을 앞두고서 아마 그에 대한 또 판단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730 재보궐선거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큰 특징을 몇 가지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민정 앵커, 이번 재보궐선거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다가 지역도 전국에 퍼져서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 이번 선거의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 공천 논란입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동작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이 공천 과정에서 3고 초려도 아니고 10고 초려하겠다던 이 김문수 카드를 금세 접고 나경원 후보로 방향을 틀었죠. 꽝 대신 닭도 아니고 나경원 후보 영 체면이 안 섰는데요. 그래도 꽝 대신 닭이라는 표현보다는 꽝 대신 학이라는 분석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나경원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나경원 후보 표정 보면 영 어색해 보이긴 하네요. 다음 전략공천 파동은 10년지기도 갈라놓았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을 제치고 기동민 전 부시장을 전략공천해서 잡음이 많았는데요. 결국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서 둘 다 선거에 못 나간 셈이 됐습니다. 사퇴 전 허 전 위원장이 뒤늦게 기 후보 지원에 이렇게 나서기도 했는데요. 둘 사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략공천 논란은 이 밖에도 경기 평택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수원정에 공천된 임태희 후보, 또 국정원 댓글 사건 내부 고발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야당 텃밭 광주 광산을에 공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컸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또 선거 막판 유병헌 시신 발견이란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선거 판세는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유병헌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수사 과정에서 검경의 무능,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선거에 영향을 일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유병헌의 시신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제보가 있다는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까지 제기해서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센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휴가철에 치러지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대통령 휴가 얘기는 간단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갔대요. 그러면서 참모들이 갑자기 못 가는 비서실장은 갔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휴가를 가야 된다, 아니다, 꼭 갈 필요 없다. 어떻게 보세요? 국가 경영이죠. 국가 경영은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육군 사관학교생들은 과거에 제가 배웠기는 진주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싸우는 사람 싸우고 공부하는 사람 하고 국가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휴가 간다고 해서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예. 들고 가죠. 어허. 가는 이유가 나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지금 휴가철 아닙니까? 예. 공무원도 사람이고 가정이 있고 공무원도 나눠서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예. 가서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방콕 휴가보다는 그래도 좀 어디 떠나야 밑에 사람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가신 것 같은데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략적으로 하면 좀 별로 알겠습니다. 시간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올해 같은 경우는 관저를 떠나든 관저에 있든 휴가를 안 가는 게 좋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고, 세월호 참사 그 후속 그 조치들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올해는 그냥 보통 해하고는 좀 다른 그런 우리 역사에서 이제 그런 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다른 공무원들은 다 휴가 가라고 하더라도 좀 상징적인 정말 어떤 그런 국가적인 어떤 참사에 대한 그거를 결과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올해 한 해는 좀 휴가를 안 가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창선 정치평론가, 장성호 배재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